예, 지금 아시다시피 파인만이 양자 컴퓨터 개념을 이제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뭔가 양자 컴퓨터 비슷한 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뭔가 양자역학을 컴퓨팅의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드는데 좀 넣기 시작한 단계에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가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개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슨 그래프, 수학적인 그래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기에 점 하나하나가 이제 큐비트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연결된 선이 하나하나가 각각 큐빗 간의 허용된 연결 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커플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어떻게 보시면 10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인 볼륨이에요. 이 볼륨이 어떻게 특별한 볼륨인데, 이 특별한 볼륨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실험실 단위에서 만들 수 있는 진공도로 만들 수 있는 이 컴퓨터 말고 다른 원자가 주변에 하나도 없는 공간입니다. 약 한 10의 마이너스 11승 토르 정도를 만들면 이 1대기압이 한 1000토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14승 정도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여기 아보가드로 넘버가 있는 아톰들이 10의 23승이잖아요. 그게 10의 14승으로 떨어지면 한 10의 10승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아직도 많죠. 하지만 아주 작은 공간에 가서 보면 아톰이 하나도 없는 완전 진공인 공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원자들이 룸 템퍼러처에서는 1000m/s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계산하는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게, 계산하는 시간을 이제 밀리세컨 정도로 보고 밀리초 정도의 나노미터 정도밖에 못 움직이게 온도를 낮춰요. 얼마큼 온도를 낮추냐면은 이게 지금 한 300K 정도 되거든요. 300K. 이 300K를 1 마이크로 켈빈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원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1000m/s에서 약 한 밀리미터/s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그 계산하는 시간 밀리세컨 초 내에 원자들을 이렇게 진공도에 잡아놓으면은 이대로 있는 거고, 이 원자 말고 나머지 다른 원자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 진공에 우리가 원하는 원자들 정제해 놓을 수 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원자를 배치해 놓고 양자 컴퓨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게 완전히 제너럴한 퍼블릭이라고, 제너럴한 오디언스라고 보고 양자 컴퓨터가 뭔지부터 디파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로드하게 사실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그럼 현대 컴퓨터라는 건 디지털 방식의 고전 컴퓨터인 거고, 이 현재 디지털 방식의 고전 컴퓨터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 일단 양자 문제는 감당을 못합니다. 양자 문제는 고전 컴퓨터가 감당을 못한다. 이게 이제 파인만의 아이디어인 거죠. 이 파인만의 observation, 발견인 거예요. 컴퓨티보다, 즉 계산을 하는 주체는 계산하는 객체보다 뭔가 물리적 조건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닌데 양자 문제 풀던데? 그거는 그 양자 문제를 근사시키거나 모델링을 해가지고 바꿔서 푸는 거지 그 자체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문제는 극히 예외적인 것 빼고는 다 못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못 푼다. 그래서 이제 양자 문제는 못 푼다. 근데 이제 양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화돼서 개발하는 양자 컴퓨터는 요즘은 양자 시뮬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제너럴 오디언스한테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아는 문제들 중에서, 즉 디지털 컴퓨터가 푸는 문제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들 종류가 있어요. 고전 문제 중에서 계산 복잡도가 높은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클래스의 문제들을 퀀텀 컴퓨터가 풀 수 있겠다, 또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계산 복잡도가 이제 중요시 되는데, 계산 복잡도를 여러 가지 문제의 클래스가 있지만은 계산 복잡도 중에서 이렇게 P 문제, 폴리노미얼 타임 컴퓨테이션을, 그러니까 다항 계산 시간 동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이제 소위 디지털 컴퓨터가 풀 수 있다, 또 푸는 걸 활용하는 그런 영역이고, 이 P 문제가 아닌 요거 벗어나는 거, 이 빨간색 경계 바깥쪽 NP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 computational problem,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어렵다. 디지털 컴퓨터로는 못 푼다. 적어도 왜냐하면 이게 exponentially 계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못 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클래스가 있고, 현대 이제 정보화 시대는 이 계산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은 활용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 계산할 수 없다, 계산이 어렵다는 걸 또 활용을 하죠. 그게 이제 암호 계산이랄지 비트코인이랄지 뭐 이런 그런 종류의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지금 현대의 어떤 저희 뭐 정보화 기술에서의 컴퓨팅이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경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 경계를 허문다. 어떻게 허무느냐?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 경계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BQP, 이게 퀀텀 버전의 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BQP.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로는 계산 못하는 영역에 있었는데 퀀텀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 버리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앞에 이제 이수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암호키 분해를 하는 소인수 분해 문제 같은 것들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기 전에 이게 제가 한과영을 갔더니 학생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길래 그 질문을 몇 개 모아왔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곧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다 달라요. 주어가 다 달라요. 주어가. 어떻게 사람마다 양자 컴퓨터를 따로 정의하고 나서 그걸 이제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도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용어를 통일해야지, 또는 개념을 통일해야지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디지털 컴퓨터를 완전히 똑같이 하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양자 디지털 계산을 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누구는 곧 나온다고 하고, 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뭔가 아까 같이 디지털 컴퓨터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건 곧 나온다. 뭐라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이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양 시뮬레이터가 이미 있는 거니까 있다. 누구는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IBM 퀀텀 컴퓨터랄지 뭐 아이온큐 퀀텀 그런 거죠. 박스에 퀀텀 컴퓨터라고 딱 써 있잖아요, 지금. 가서 본 거죠. 하지만 가서 본 거는 껍데기만 보고 온 거고, 그 껍데기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속에 있는 건 뭐냐? 기차를 비유로 하자 그러면은 이 불가능한 양자 컴퓨터는 은하철도 999 같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곧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앨런 머스크의 뭐 하이퍼루프 트레인 같은 거일 것 같고, 있다고 봤다고 한 거는 이제 저희들 테이블에 있는 그 장난감 기차 같은 것 같습니다. 작은 스케일에 같은 원리로 돌아가지만 작은 스케일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디지털 컴퓨터가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 좋은 점은 디지털 컴퓨터가 못 푸는 종류의 문제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할 걸로 기대된다. 반대로 디지털 컴퓨터 더 좋은 건 뭐냐요? 디지털 컴퓨터가 갖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에러가 없다는 겁니다. 에러를 없다는 거. 근데 적어도 당분간에 양자 컴퓨터는 에러가 있는 거를 전제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에러가 있다는 것이 가장 불리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은 그 에러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거고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고전 컴퓨터도 사실은 이 디지털 혁명 이후의 컴퓨터를 지금 우리가 컴퓨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 가보면 애날로그 컴퓨터라고 해서 에러를 가지고 활용하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큐비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담으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뭔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큐비트하고 비트하고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넣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넣자면은 비트는 큐비트 안에 들어가는데 그 큐비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다른 거다, 두 개가. 이렇게 이거고. 큐비트 안정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큐비트는 안정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양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자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테그먼트 만드는 건 쉬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왜 유지가 어렵냐? 주변에 쓸데없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이수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수지 교수님인가? 저기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슈레딩가의 고양이 만들 수 있어요. 바로 그냥 그 양자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얽힘과 같이 양자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류의 과학 기술이 이와 같은 현상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스케일부터 점점점 많은 스케일로 제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알고리즘은 기존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양자 컴퓨터로 복잡한 암호 풀 수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컴퓨터 가지고 배우셨겠지만 저만 해도 제 제너레이션만 해도 컴퓨터를 책으로 배웠어요. 컴퓨터 보기 전에 컴퓨터 직접 만져보기 전에 책으로 배웠습니다. 관념적으로 배우고 나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이 컴퓨터의 역사, 우리가 아는 컴퓨터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없었냐? 컴퓨터 ER이 붙은 그런 단어들은 다 옛날에 직업이었죠. 이 컴퓨터. 요즘 오펜하이머 영화 나온다는데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오는 그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하던 시기에 로스알라모스에서 파인만이 로스알라모스에 오신 과학자들 와이프들을 모셔다가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컴퓨팅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계산이랄지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 쭉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당신은 더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그 다음 사람으로 넘기세요. 그 답을 받아서 이 사람은 무슨 수를 곱하세요. 넘기세요. 이걸 알고리드믹 그런 계산을 시킨 거죠. 이게 전체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컴퓨터 전에. 즉 아시다시피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컴퓨터는 없었고요. 달나라 갈 때쯤에 컴퓨터가 지금 활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렇게 옛날 일이 아니다. 컴퓨터 역사에서도 휴먼 컴퓨터, 미케닉 컴퓨터, 애널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우리는 이 디지털 컴퓨터만 지금 컴퓨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많은 역사를 겪고 왔고 아마 뭐 퓨처가 꼭 이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퀀텀 컴퓨터로 바뀔 수도 있다. 그죠? 여러 가지 컴퓨터 모달리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는 지금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폴 트랩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폴 트랩이라는 게 이온 원자를 서로 간의 어떤 청력에 의해서 1차원으로 쫙 배열해 놓는 장치입니다. 물론 이 공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10의 마이너스 11승 토르의 아주 극저진공 그리고 온도도 아주 낮아가지고 한 마이크로 켈빈 정도의 극저 온도에서 이 원자들이 거의 안 움직이면서 다른 원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특수한 물리 환경에서 실험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원래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 개발된 장치가 아니고요. 가장 정밀한 시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입니다. 즉 이건 애널로그 방식으로 작동되긴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는 시계가 아주 정확하다. 그래서 지금 원자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 시계. 그래서 거기에서는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이온들이 하나씩 보이잖아요.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걸로 봤을 때 그 거리가 마이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걸 하나씩 떼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거의 완전 진공에 아주 낮은 온도로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프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시스템이 이제 똑같이 이 시스템에 적용되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카이스트의 연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가 있고요. 이게 아주 정밀한 지금도 이런 종류의 양자 컴퓨터 가장 정밀한 양자 컴퓨터예요. 정밀해요. 또 하나의 양자 컴퓨터는 이제 더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초전도체 퀀텀 컴퓨터. 이 초전도체에서는 뭐 조셉슨 정션이라고 그래서 사이즈는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스테이트가 두 개가 퀀탓이 됐다고 하죠. 양자화된 스테이트 두 개를 상당히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밀리켈빈 정도가 되고 진공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 양자성이 잘 유지가 돼요. 조셉슨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에 의해서 상당히 큰 스케일이에요. 이건 메소스코픽이라고 하거든요. 아토미 스케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스케일이어서 우리가 이게 나노백 같은 데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인 그런 사이즈로 만드는데 양자역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그 양자성을 잘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큐빗들 조셉슨 정션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셉 정션 큐빗을 어레이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어떤 계산들은
뭐 물론 이제 모두 가서 커플링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큐빗들도 어레이를 해가지고 이게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D-Wave라고 하는 머신에서 좀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컴퓨팅 하는 방식은 기계에 따라서 그거에 적합한 방식이 있는 거죠. 디지털 컴퓨터에는 서킷 또는 게이트 기반 그런 컴퓨팅이 적합한 거고, 이런 양자역학적인 이상한 시스템에는 사실은 이런 방식도 될 수는 있지만 더 적합한 방식도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여기서 적용시키는 방법은 어닐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좀 더 뭔가 자연계의 현상과 좀 비슷하게 어닐링을 통해서 하나의 물상에서 다른 물상으로 천천히 변화시켜서 답을 얻는 방식이에요. 좀 더 나중에 설명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인트로덕션이라고 하고 아침에 다 했지만 제가 다시 부연한 거고요. 자, 정리해 보면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정보를 계산에 활용하는 장치다. 뭐 여기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양자 정보는 뭐냐? 양자계의 정보다. 근데 정보는 뭐냐? 그럼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보가 뭔가요?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10에 9명은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여러분들도 혹시 정보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보 위키피디아 한글 위키피디아에 가보면은 데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대체나 자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 가보면요, 인포메이션은 널리지가 아니고 그것의 의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틀리죠? 네. 위에 거는 명백히 틀린 표현입니다. 위에 거는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거가 이게 맞니 저거 맞니를 판단할 수 있냐? 그거는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만든 사람이 해줄 수 있겠죠.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만든 분은 아시다시피 셰넌이고요. 40년대에 쓴 이 논문에 의해서 정보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X라고 하는 이벤트가 주는 정보는 그 이벤트의 확률의 로그 함수의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죠. 흔한 일은 정보가 작고 귀한 일은 정보가 크다. 가령 이런 거죠. 김은성 교수님 내가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귓속말로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말도 아니고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뻔한 일, 100% 확률인 거는 정보가 없는 거고요. 내일 헨리의 성이 지구를 스쳐갑니다. 엄청난 정보죠. 그런 확률 적응하니까. 확률은 서로 두 개가 이벤트가 있으면 곱해지죠. 근데 정보는 더해지기 때문에 곱해지는 물리량을 더해지는 물리량으로 바꾼 게 이제 로그 함수인 거고, 큰 거가 작고 작은 게 크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확률은 정보는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에 있는 어떤 가치, 그게 이제 degree of surpriseness, degree of unexpectedness 뭐 이런 거죠. 놀람량, 우리말로 표현하면 놀람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량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보량은 이런 거죠. 정보량. 그런데 이 정보량을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엔트로피. 정보? 엔트로피. 그래서 좀 들었긴 했는데 엔트로피. 그거는 평균 정보량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 정보량. 이 정보를 확률로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 평균 정보량. 그래서 이게 P를 확률을 로그 함수로 곱해가지고 더한 거가 어떤 평균적인 양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샤넌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물리에서는 엔트로피 여러 가지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샤넌 엔트로피와 대응되는 게 바로 이 깁스 엔트로피입니다. 클래시컬 시스템에서는 여기다 이제 볼츠만 컨스탄트 K만 곱하면 이게 물리량이에요. 물리량. 온도와 관계되어 있는 그 엔트로피, 깁스 엔트로피이고요. 비슷하게 그때 이제 확률 P는 이제 볼츠만 팩터로 주어지는 이제 물리적인 확률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유사하게 이제 물리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어나로지를 사용하잖아요. 양자역학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trace, row, log, row. 이게 이 엔트로피가 있어요. 이 엔트로피를 이제 펀 노이만 엔트로피라고 하고요. 이게 유사하죠.
이건 클래시컬한 거라고 하고 이건 양자역학적이라고 한 거니까 이 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가 소위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밀도 행렬 또는 밀도 함수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말 쓰진 않지만 양자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확률 분포. 양자 확률 분포를 다 들어가 볼까요? density matrix 밀도 행렬. 밀도 행렬은 아시겠지만 양자 함수라는 파동 함수라는 게 있고 파동 함수가 이제 캣가 있고 브라가 벡터니까 그걸 가지고 행렬로 바꾼 거. 그러니까 이제 밀도 행렬이에요. 밀도 행렬. 근데 밀도 행렬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지거든요. 대각 성분은 확률이에요. 확률. 비대각 성분은 확률 비슷한데 확률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그 위상이 들어 있거든요. 위상. 저 위상이 지금 양자성과 관련되어 있는 양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이 어떤 파티클들이 어떤 큐빗들이 양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밀도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양자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대각 성분들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전자 하나가 이런 양자 밀도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0, 0 돼버리는 거죠. 0, 0. 이렇게. 그래서 이 대각 성분을 확률로 갖는 더 큰 종류의 어떤 수학적인 정의인 거죠. 그게 양자 밀도 함수. 굳이 말하자면 양자 확률 분포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양자 정보는 퀀텀 시스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거고, 근데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은 확률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확률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지금 확률 말고도 비대각 성분들이 있어요. 그 비대각 성분들은 결맞음이라는 것, 즉 위상, 결맞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이건 시스템은 똑같이 원자들로 배치돼 있어도 그건 클래시컬 시스템인 거고요. 결맞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양자 시스템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가 없으면 클래시컬 인포메이션만 있는 거고 코헤런스가 있으면 퀀텀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즉 퀀텀 인포메이션은 이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을 아주 작은 부분 집합으로 하는 더 큰 종류의 어떤 기술, 과학, 뭐 이런 거죠. 체계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밀도 함수다. 양자 정보가 뭐냐? 밀도 함수다. 밀도 행렬이다. 근데 밀도 함수는 결맞은 양자계의 상태다. 그리고 완전히 결맞은 양자계는 파동함수 쓸 수도 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리학 역사를 보면 제일 짧은 학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파인만이 80년대 그 개념을 만든 다음에 2000년부터 이제 아주 모델 시스템들을 온갖 종류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델 시스템을 하다가 또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 중에서 뭔가 스케일러블하다, 큰 사이즈로 본격적인 연구 가능가 있거나 시스템이 몇 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완전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이제 실용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 이수지 교수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클래시컬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의 차이점은 클래시컬 컴퓨터가 한 번씩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라는 걸 이용해서 동시에 처리한다. 즉 매시브 패러럴리즘이 퀀텀 컴퓨팅의 키다. 이렇게. 한 100개 정도의 파티클이 있으면 그럼 몇 개나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냐? 1000 헬라라는 숫자의 개수의 것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 질문에서 이제 밑에 해당되는 걸 가보겠습니다. 이게 RSA라고 하는 아까 암호 체계를 브레이크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게 보면 어떤 소인수 두 개의 곱으로 주어지는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소인수로 나타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한쪽 방향의 계산은 쉬운데 반대쪽 방향의 계산이 무지무지 어려운 거. 하나씩 대입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그 NP 문제입니다. 디지털 컴퓨터 어려워하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제가 계산해봤더니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2048비트짜리 RSA 코드를 브레이크하려면은 PC 하나로 10의 17승 년 정도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0의 17승계를 컴퓨터를 쓰면은 1시간이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년이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컴퓨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지금의 컴퓨터 파워로는 지구의 화석 연료를 다 사용해야지만 한 번 계산할 수가 있는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존 마티네스나 이런 쪽에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싸게 먹힐 것 같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지만 지구의 화석 연료를 다 쓰는 것보다는 적게 먹힐 것 같다. 그런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요 아까 보여드린 요 그림,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중성 원자 기반의 리드버그 양자 컴퓨팅 방식은 양자 단열 컴퓨팅, 어닐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큐빗의 개수는 사람들이 큐빗 개수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큐빗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큐빗들 간의 연결성이 얼마큼 구현되느냐 중요하거든요. 20 팩토리얼 또는 126 팩토리얼의 연결성 중에서 몇 개나 할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단분들은 다들 큐빗 개수로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물리학과 자연과학동 3층에 있는 실험실에 있고요. 장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껍데기 양자 컴퓨터하고 많이 다르죠. 완전 과학 장비고요. 저 속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포인터를 쓸 수 있나요? 포인터? 안 되네. 저쪽에 보시면은 약간 그 글라스 튜브가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 가운데 글라스 튜브가 하나 있는데 저 글라스 튜브 속이 아까 말한 그 거의 완전 진공의 마이크로 켈빈 온도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 공간에다가 이제 그럼 원자를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자를 하나씩 배치하는 장치가 광집게입니다. 옵티컬 트위저.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어떤 원자 실험실이나 뭐 이온닷 컴퓨터 실험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극저 진공과 극저 온도를 쓰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우리 이런 방식에 쓰는 기술은 이제 옵티컬 트위저라는 걸 쓴다 이거죠. 옵티컬 트위저라는 걸 쓴다. 근데 이 옵티컬 트위저는 다를 게 없고 그냥 레이저 빛을 공간에 집속해 가지고 그 집속한 점 볼륨이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어떤 큐브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이크로미터 정도 큐브의 센터에 아톰이 있는 거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한 200개 정도 써요. 200개 정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쿨링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이제 또 워낙 또 복잡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옵티컬 트위저를 가지고 원자를 잡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의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도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원자를 배치하면 뭐가 좋은데 이게 지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 컴퓨팅에 이제 뭔가 발전해서는 이렇게 광집게로 원자를 잡는 거는 옛날 사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집게로 원자를 잡으면 다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땐 잡히고 어떨 땐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게 사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잡힌 것만 확인해서 다시 재배치하면 되지 않겠냐 이 기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톰을 원하는 대로 막 잡을 수 있게 원하는 격자고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배치를 100% 확률로 그러니까 제로 엔트로피 어레이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지금 저희가 카이스트가 특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앞에 잠깐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아톰 두 개를 공간에 잡아놓고 거리를 한 5 마이크로미터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나서 그 아톰을 한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아톰으로 바꿔요. 뻥튀기를 하는 거죠. 뻥튀기를. 그 아톰의 크기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양자수 큰 원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원자들은 뭐 한 하이드로젠 같으면은 주양자수가 1, n 이퀄 1이고 지금 이걸 쓰는 원자는 루비디움인데 루비디움은 주양자수가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양자수 5를 한 100 정도로 바꿔요. 그러면은 크기가 그 100이라고 하는 주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10,000배, 10만 배 정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자 자체가 마이크로미터 정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두 원자가 아주 가까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서로 원자의 크기에 대비 아주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큰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냐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원자에다가 빛을 가해서 둘 다가 리드버그 스테이트, 리드버그 원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원자가 있기 때문에 되지 못하는 조건에 가게 돼요. 그걸 이제 블로케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블로케이드 조건에서 이 두 원자를 리드버그 원자로 바꿔주면은 왼쪽 게 리드버그 원자가 되거나 오른쪽 게 리드버그 원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면 둘의 중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자는 그라운드에 있고 두 번째 원자가 리드버그 원자가 되거나 첫 번째 원자가 리드버그가 올라가고 두 번째 원자가 그라운드에 있는 중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원자의 파동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두 원자가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물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물체가 이 리드버그 엑스텐션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물체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즉 시공간이 다르면 고전역학에서는 다른 물체예요. 두 개가 다른 물체라고요.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동함수를 하나를 가졌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둘이 이제 하나 물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물체의 실체가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하나예요. 즉 두 개 물체가 하나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가령 그러면 우리가 한 100개 이상의 원자를 공간에 배치하고 나서 똑같이 리드버그 원자를 만드는 실험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거가 되는 건가요? 이 126개의 원자가 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적으로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물체가. 근데 그 하나의 물체가 그것이 허용되는 많은 스테이트들의 중첩이겠죠. 스테이트의 중첩이겠죠. 근데 그 스테이트들은 이제 뭔가 그 과정에서 얼라우하는 어떤 걸 얼라우하냐면은 여기서 엣지 있죠, 엣지. 이 선의 양쪽에 있는 원자들이 둘 다 리드버그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식을 전체에 적용시켜 가지고 허용되는 많은 경우들의 중첩 상태인 파동함수로 이 원자들이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얽혔다. 이걸 얽힘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태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갖다 놓고 나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그 많은 경우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요. 측정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 빨간색이 리드버그 원자들이고 파란색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자들인 겁니다. 잘 보시면 그러면은 이 선 양단에는 뭐 파란색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됐고. 근데 여기는 안 됐죠. 네. 아까 그랬죠. 양자컴퓨터는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됐고 틀렸고 뭐 이렇게 빨간색이 두 개 있는 거 이게 안 된 거죠. 안 된 거. 이거 안 된 거. 틀린 거 된 거예요. 지금 이게 126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126개의 그 꼭지점을 갖는 그래프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구하는 문제, 이게 최대 독립집합 문제라고 하는 수학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디지털 컴퓨터가 어려워하는 문제 때문에 이 계산 자체가 어려운데 이 계산을 이 전체를 계산하는 그런 디지털 컴퓨팅이 아니고 훨씬 작은 디지털 컴퓨팅으로 에러를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이게 다 복구해서 내면은 이런 거가 뭐냐면은 에러인데 이거를 바꿔오는 그런 디지털 계산에 의해서 이건 에러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다 고쳐놓은 거예요. 지금 고쳐놓으면 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퀀텀하고 디지털 컴퓨터의 두 번의 계산을 했죠. 두 계산의 합으로 나온 결과는 이런 계산을 한 거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122의 126개의 많은 경우들 중에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낸 그런 계산, 우리 그 답이 여러 개일 수 있긴 한데 혹시 하나라고 한다면 즉 10의 38승계의 다른 모든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그중에 맞는 조건식을 찾아낸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지금 실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뭔가 퀀텀하고 디지털 계산하고가 1대1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결하는 것 같이 뭐 이게 더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클래시컬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그죠? 퀀텀 컴퓨터 플러스 디지털 컴퓨터의 협력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디지털 컴퓨터 혼자는 못하는 계산인데 퀀텀 컴퓨터가 뭔가를 계산하고 클래식 컴퓨터가 도와줘서 그걸 다 에러를 복구할 수 있으면 이점이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계산은 사실은 PC 레벨에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는 안 돼요. PC 레벨에서 에러가 없는 계산은 안 돼요. 좀 휴리스틱한 계산은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프 문제를 푸는 거가, 그래프 문제의 어떤 특정한 조건식에 의해서 그래프 문제의 답을 푸는 거가 디지털 컴퓨터가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라더라. 그게 이제 소위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이런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프로블럼도 이제 문제마다 또는 그래프 종류마다 종류 아주 다양한데, 그럼 일단 전제가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으려면은, 그죠? 주어진 문제를 다 양자학적으로 이렇게 임플리먼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든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아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톰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원자 수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꼭 나와야 되는 어떤 장비가 뭐냐면은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리상으로 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퀀텀 와이어고, 이제 이게 카이스트에서 한 일입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아톰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즉 여기 있는 파란색에 있는 원자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퀀텀 와이어로 사용을 하는데, 퀀텀 와이어로 사용을 하면 이 계산이 결국 이 계산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원리는 아까 퀀텀 어닐링을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초기 상태는 이게 밝은 점들은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자. 이걸 보고 이제 9개의 원자가 사각격자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9개의 원자를 사각격자에 배치하고 나서 각각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이 사각격자의 아톰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상태는 요 해밀토니안의 매니바디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에너지가 아주 낮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 내추럴하게 이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9개짜리 사각격자의 이 주변에 이 엣지 양단에는 둘 다가 리드버그 원자가 아니게끔 만드는 조건식 하에서 이 9개 원자의 매니바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냐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요 해밀토니안의 매니바디 그라운드 스테이트거든요. 이게 뭐 물리에서는 이제 이걸 반강자성 엔타이 페로 마그네틱 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저 해밀토니안에서 이 해밀토니안으로 천천히 바꿔요. 이 경로를 통해서 천천히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고, 이 물상에서는 이것이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OBD라는 페이스를 지나가잖아요. 오더 디스오더 페이스로. 약간의 퀀텀 크리티컬 포인트 같이 다 섞는 거예요. 인텐글이 되는 거죠. 이 9개니까 여기에는 모든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냐면 2의 구승계가 있는 거거든요. 2의 구승계의 모든 것의 슈퍼포지션으로 이걸 표현을 해요. 그 상태에서 그걸 거쳐가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이 에너지 레벨을 쭉 그린 거거든요. 이쪽 상태, 요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레벨도 쭉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이 파란색 점 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이렇게 쭉 따라가죠. 따라가서 여기 오게 되는데, 이쪽은 요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레벨을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은 요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만 하면, 이게 완벽하다는 거는 소위 아디아바틱하게만 하면 100% 저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가 바뀝니다. 네이처가 그렇잖아요. 네이처가. 우리 네이처가 물상을 천천히 바꾸면 하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해밀토니안을 바꿔주는 건 이런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고요. 이걸 이제 퀀텀 어닐링, 아주 단순한 형태의 퀀텀 아디아바이트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해밀토니안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예요. 천천히. 델타가 레이저의 디튜닝이라 해당되는 거고, 이 빠뜨렸는데 H가 오메가가 있거든요. 또 레이저의 인텐시티에 해당되는 거고, 레이저 인텐시티와 디튜닝을 요 패스를 당해서 바꾸는 거죠. 하여튼 해밀토니안을 주는 레이저의 제어 함수를 전체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어떤 스케일링의 무한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폴리노미 함수보다 크다. 항상 큽니까? 안 크죠. 무한대에서 큰 거지. 무한대에서. 파이나이트 넘버에서 폴리노미가 더 클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가령 이제 인테저 팩터라이즈 프로그램은 저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까 지금 요 리드버그 아톰에서 이 가까이 있는 원자가 둘 다 리드버가 안 된다는 그 조건식을 만족하는 그런 꼭지점들을 구하는 문제. 저걸 이제 MIS라고 하거든요. 최대 동집합 문제. 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좀 다른 그림이 있잖아요. NP 컴플리트라고 하는데 이 NP 컴플리트라는 거는 NP 문제들 중에서 좀 특별한 문제예요. 저 문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특징이 있냐면은 저 문제는 다른 어떠한 NP 문제로도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의 폴리노미얼 타임 스텝 알고리즘으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를 잘 활용만 하면 이 NP 컴플리트의 종류의 문제 하나만 제대로 풀면은 이제 퀀텀 컴퓨터가 그거만 풀어주면은 나머지 디지털 컴퓨터를 다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나이트한 개수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파이나이트 개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념들이 정확히 오진 않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MIS가 특별한 종류의 문제라는 거죠. 특별한 종류의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인테저 팩터링 문제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MIS는 특별한 종류의 문제여서 뭔가 좀 더 활용도가 높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가령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퀀텀 컴퓨터의 영역은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인데 이게 파이나이트한 사이즈의 문제에서 저기까지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가령 지금 우리가 리드버그 양자 컴퓨터,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는 공간상의 원자를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아디아바틱하게 물상을 싹 바꿔줌으로써 뭔가를 계산한다. 뭔가 계산하는 거의 답은 아까 말한 그 꼭지점의 양단에 둘 다가 리드버그 원자가 아닌 거를 찾아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은 아까 말한 NP 컴플리트니까 NP 컴플리트 문제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봅니다. 인테저 팩터링 프로블럼을 어떻게 푸는지 리드버그 원자를 가지고 가장 단순한 문제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6이 이제 2 곱하기 3이에요. 물론 너무 자명하기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하고, 그죠? 2하고 3을 모른다고 하고, 이걸 바이너리 넘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6은 N2, N1, N0죠. 그리고 N2는 1, N1은 1, N0는 1이에요. 그리고 이제 A1, A0, B1, B0는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A1, A0, B1, B0를 아는 방법은 이게 곱셈식을 풀어보는 거죠. 바이너리 곱셈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일단 N0, N0는 0이니까 0이다 식이고 첫 번째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는 A0, B1 더하기 A1, B1이 1이다. 이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N2는 이거다. 두 번째 건 캐리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돼요. 이 세 식을 풀어가지고 네 개의 바이너리 넘버 A1, A0, B1, B0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퀀텀 컴퓨터니까 패럴러를 계산해야 될 테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중성원자 컴퓨터에 넣기 위해서 이건 이제 병렬식인데 이걸 곱셈식으로 바꿔요. 컨정티브 노멀 폼 바꿔가지고 써놓고 이제 이걸 다시 이제 프로그램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1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A1 1이라는 거는 어떻게 기술하냐면 원자 하나가 리드버그로 올라가는 조건. 혼자 떨어진 거를 리드버그 원자로 바꾸면은 바꿔지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식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원자 하나를 리드버그로 보내는 거 되는 거고. 세 번째 조건식은 A0 바라고 하는 원자와 B0 바라고 하는 원자가 리드버그로 올라가는 거. 둘 중에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둘을 가까이 연결해 놓고 리드버그 올리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 또 하나는 A0하고 B0 두 개 원자를 이렇게 되고. 그런데 A0 바라 원자하고 A0 원자는 관계가 있잖아요. 둘에는 지금 4개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결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톰 6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이 아톰 6개의 이런 그래프에 메리바리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뭔지를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피크가 쫙 나오죠. 쫙 두 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러.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11, 01, 01인데 계산해 보면 이게 3, 2란 말입니다. 이게 2, 3. 그러니까 즉 이거 이제 지금 사실 요 6개니까 6비트 계산 6개 아톰을 써서 4비트 병렬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